그래서 이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건 리커창과 시진핑의 전쟁이다. 그래서 뭐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리커창이 지고 시진핑이 이겼죠. 퇴임을 하면서 퇴임사에 하늘이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이 보고 있다. 이게 묘한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리커창 총리의 장례식을 기화로 해서 이들이 여러 명이 모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정말 알 수 없는 사태인 거죠. 네, 그 원인은 아마도 1989년에 있었던 천안무 사태 같은 것이 재발되는 거 아닌가, 그것을 막기 위함이 분명해 보입니다. 리커창 전 총리는 청년들 그리고 지식인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시진핑은 군대의 지지를 받고 있고 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인 거죠. 굉장히 대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이 리커창 총리는 베이징대에 다닐 때부터 거기 학생회장을 하면서 공산주의 청년단, 우리가 공청단이라고 부르는 그 조직에 베이징대 서기를 했었고요. 나중에는 그 공청당 중앙상무위원을 지내기도 했던 거죠. 조직원이 한 8천만 명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조직이고 또 젊은 사람들을 기반으로 한, 또 지식인을 기반으로 한 조직 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또 지식인들은 리커창 총리를 홀대해왔던 이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이들이 리커창의 장례식, 추모식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게 된다면 까딱 잘못하면 그 군중 심리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게 시위로 발전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잘못하면 천안무 사태 같은 것이 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현재의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 같은 것이 아주 정말 심각하거든요. 공식적인 숫자는 뭐 20%가 좀 넘었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그 비공식적인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거의 청년 실업률이 50%에 달한다, 46%에 달한다, 이런 숫자가 내부적으로도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불만이 굉장히 큰 상태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리커창 총리의 장례식을 기화로 해서 이들이 여러 명이 모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정말 알 수 없는 사태인 거죠.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백지 시위라고 하는 걸 했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시진핑 주석의 코로나 봉쇄 정책에 대해서 항의를 표시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그거보다 더 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임도 금지를 하고 아예 인터넷에서도 소식을 삭제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지가요, 이 사람에 대한 추모 기사를 내면서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그는 겸손하고 자유주의적이며 대중친화적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실제로도 서민족 풍모를 상당히 가진 경제 관료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 외국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10년이 좀 넘은 일입니다만은 미국 대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중국 GDP는 믿을 수가 없다. 이 지방정부로부터 올라오는 숫자를 합산을 하고 평균을 해서 내는 숫자인데 그 지방정부에서 올라오는 숫자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다. 그것보다는 전기 소비량이라든가 또 철도 화물 물동량이라든가 은행의 대출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중국의 경기 상황을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누설이 돼가지고 구설수에 올랐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그 서방의 외신들에 보면 리커창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커창 지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커창 총리가 이야기했던 이 세 개의 데이터를 종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지수로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실제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GDP 데이터하고는 제법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 외국에 대해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개방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태도는요, 이거는 시진핑 주석에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자급자족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외국과는 가급적 차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외국은 가까이 지내면 되지 않는 그런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관광지에 가보면 외국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또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던 외국 기업가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시진핑에게 리커창의 이와 같은 태도는 이건 뭐 거의 스파이에 해당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대조적인 사람이다. 이 개방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리커창은 시장 중시의 방향입니다. 반면에 시진핑은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공산당이 직접 개입해서 뭔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방식인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 국유기업의 부채가 엄청난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만은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리커창은 시장 중시 방향이었어요. 그거는 시장에 맡기자, 은행들에 맡기자. 그래서 돈을 못 갚는 기업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거는 파산을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이었던데 반해서 시진핑은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당이 직접 개입해서 그 부채를 줄여야 되고 어떻게든 그 기업은 살려야 되고 이런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굉장히 상반된 입장을 가져왔었죠. 그런데 권력은 시진핑이 대부분 장악을 했고 리커창은 그냥 뒤에서 거의 들러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정책 전반이 시진핑 주석의 정책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요,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 주석보다 어쩌면 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진핑은 그러니까 중국의 정치는 그전까지는 보면 파벌 정치였거든요. 뭐 공청단이라든가 상해파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파벌들 간의 이합 집산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시진핑은 사실은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양쪽에서 이 파벌들이 서로 대립을 하다가 해결책이 안 나오니까 그냥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시진핑에게 그 자리를 맡겼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어부질이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후진타오 주석의 직속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리커창 총리는 오히려 더 실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잡으면서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걸 시작했잖아요. 이거는 중국인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이고 정말 신선한 것이었죠. 정의로운 전쟁으로 비춰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와의 전쟁에 지목이 된 그 사람은 누구도 저항을 할 수가 없었고 누구든 잡아 가두면 중국 인민들 전체가 다 박수를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중국의 고위층이라고 하는 걸 전부 다 부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불만이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았던 거죠. 시진핑 주석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색무취하게 부패와의 전쟁만 한 게 아니고 자기 반대파를 쳐내는 그런 방향으로 부패와의 전쟁을 해왔던 것이고 반대편에 서 있던 리커창 총리의 입장에서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나마 나를 잡아가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그 안에서 굉장한 권력 다툼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잡지에 이 표지에 쓰여 있듯이 여기에 보면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남북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이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건 리커창과 시진핑의 전쟁이다. 이런 건데요. 이게 중국 자금성 옆에 보면 중란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중국 발음을 못해서 그런데 중해하고 남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연못이 같이 붙어 있는 일종의 뭐 유적지 같은 궁궐 같은 데라고 하는데 여기에 북쪽은 국무원 그러니까 리커창이 직무하는 데고요. 요 남쪽에는 시진핑 그 공산당의 세력이 지도부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간에 얼마나 치열하게 권력 다툼이 있었으면 남북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불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싸움에서 리커창이 결국은 졌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리커창이 너무 점잖았을 수도 있어요. 시진핑은 군대와 경찰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리커창은 뭐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시진핑이 경제에 관한 권력 정책 권한까지도 다 장악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 경제에 관한 권한은 이거는 국무원에 속한 거였어요. 리커창은 국무원의 총리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에 관련돼서는 다 국무원 총리인 리커창이 장악하는 게 그게 전통에 맞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2016년부터 경제 정책도 시진핑이 직접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공산당이 군사 관련된 일은 장악을 하고 국무원이 경제 정책은 장악을 하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2016년부터 공산당이 경제정책까지도 다 장악을 하고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리커창은 거의 뭐 들러리처럼 됐고 이름만 있는 총리 이런 식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격의 움직임이 약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뭐 반격이랄 것까지도 없고 소심한 저항?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어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정도로 저는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리커창이 칭화대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칭화대는 시진핑 주석이 졸업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리커창은 베이징대를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리커창이 칭화대를 방문을 해서 거기서 학생들, 교수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리커창이 시진핑에게 뭔가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칭화대 학생들도 나를 지지하고 있는 거야. 지식인들은 나를 지지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일종의 시위 같은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되자 곧바로 시진핑 주석이 바로 중앙군사위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전투복을 입은 채 말이죠. 군인들하고 같이 서서 지시를 하고 뭐 보고를 받고 이러는 사진이 바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뭐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리커창이 지고 시진핑이 이겼죠. 그러면서 경제정책마저도 시진핑이 직접 챙기고 발표를 하는 그런 지경까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이후로도 소소한 저항들이 꽤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코로나 때 완전히 봉쇄령이 내려졌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그런데 리커창은 지방 순시를 하면서 마스크 없이 돌아다닌 거예요. 이건 뭐겠습니까? 이거는 뭐 소소한 저항인 거죠. 또 시진핑 주석이 이제는 중국 사회가 말이 소강 사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소소하게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살만하게 됐다. 이제 가난에선 다 벗어났다라는 선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리커창 총리가 무슨 소리냐. 지금 중국인들 중에 아직도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6억 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발언을 해서 또 주목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소심한 반항이었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약간 좀 섬뜩한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이 올해 초에 퇴임을 했잖아요. 퇴임을 하면서 퇴임사에 하늘이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이 보고 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하늘이 보고 있으니까 당신들 일 잘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후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게 묘한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도 수천 년을 중국 문화권 속에 같이 있었잖아요. 자, 우리에게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하늘이 너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무섭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 조심해. 잘못하면 천벌을 받으라고 하는 뉘앙스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언론에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아직까지도 언론에 돌아다닙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아무튼 리커창은 전반적으로 보면 시진핑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었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기세가 등등했기 때문에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 아니었는가라고 이해가 됩니다. 저는 당장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워낙 그동안 그 감시 카메라들이 워낙 많아졌고 그것을 분석하고 인지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누가 밖에 나가서 특히 공산당 지도부가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 지시를 어기고 밖에 나가서 시위를 한다? 저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중국에서 시위를 한다? 또는 뭐 밖에 나가서 데모를 해서 그 체제를 뒤엎는다는 건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중국 사회가 정말 점점 더 짙은
같은 암흑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을 해보는데요. 저는 이 일련의 사태들이 1966년부터 있었던 한 10년 동안 있었던 이 문화대혁명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처음 접했던 때가 군대에 있었던 제가 1979년부터 81년까지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제가 소위 중위로 있었습니다만 그때 교관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만났던 제 선배 장교님이 이충근 박사님이에요. 지금도 이충근 TV 하고 계시잖아요. 뭐 이충근 박사님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이충근 박사님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때 제가 이충근 박사님으로부터 당시에 키신저의 외교정책이라든가 또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화혁명이라든가 그 이후의 변화상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걸 배우면서 나도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대학원도 가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충근 박사님한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때 배웠던 게요. 이 홍전 대립 문제입니다. 홍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고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 실용주의,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중시하는 세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택동은 홍의 대표였던 거예요. 이데올로기예요. 먹고 사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모택동이 중국의 모든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3천만 명이 죽었느니 4천만 명이 굶어 죽었느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중국 사회가 참담하게 파괴가 됐거든요. 내부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전이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 대항 세력으로 유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우두머리였고 등소평도 그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모택동이 잠시 권력을 잃고 유속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실용주의 세력들이 전 세력들이 그러니까 등장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모택동은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게 뭐냐면 문화대혁명이에요. 어린 아이들, 학생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거리에 나가서 폭력을 동원해서 뭐 유속이도 그렇고 등소평도 그렇고 아무튼 머리에 뭐 좀 들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거리에다가 뭐 죽이고 목매달고 망신 주고 뭐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게 한 10년 동안 계속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면 시진핑은 그 홍이에요. 모택동과 같은 라인에 서 있는 그 홍이고요. 리커창은 류속이, 등소평 이런 라인에 서 있는 전의 색깔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여전히 또 이번에도 대립을 하게 됐고 홍이 다시 이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1960년대와는 달리 굳이 그렇게 아이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문화혁명을 할 필요조차도 없을 정도로 철저한 감시사회로 변해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문화혁명 같은 것이 다시 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또 천안문 사태 같은 것이 다시 되풀이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하지만 중국 사회가 점점 더 철저한 감시 분위기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정우의 경제TV 오늘은 리커창 총리 사망 이후에 중국 내부의 분위기와 시진핑과 리커창의 경제 노선 차이, 그에 따른 권력 다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국 내부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 깊은 탄압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